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정신과 의사의 세상 읽기 이런 이름으로 한 지도 벌써 한 2년이 넘어 2년이 뭐야? 한 3년 가까이 돼 가는 것 같네요. 네. 2025년도 2월 24 일입니다. 지금 10 시가 조금 넘어서고 있고요. 오늘따라 머리가 더 부시시한 것 같네요. 제가 잠은 푹 잤는데 왜 이렇게 머리 자를 때가 좀 지났어요, 지금. 머리 자를 때가 좀 지나서 특히나 이게 제가 약간 반곱슬인데 머리가 지금 완전 산발이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다소 어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을 예 보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2월 말 아마 3월 초까지 좀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2월 말 3월 초가 이제 학교는 이제 방학되고 이제 학기 시작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뭐 그걸 준비하는 느낌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쪼끔은 여유 있어 있는 시기고 이제 본격적으로 3 월이 되면은 이제 학생분들은 예 바빠지시겠죠.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몇 가지 일이 좀 겹친 부분들이 어 이게 시작이어서 그렇구나. 3 월이어서 그런가 보네요. 지금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몇 가지가 지금 3월 초에 3월 중순이죠. 3월 중순에 제 두 번째 책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위즈덤 하우스에서 제목이 이제 와 닿으실 분들이 많을 것 같기는 한데요. 할 일은 많지만 예 아직도 누워 있는 당신에게라는 책으로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와서요. 예 3월 중순에 할 일은 많지만 여전히 누워 있는 당신에게 여전히 누워 있는 당신에게네요. 아직도가 아니라. 항상 왜 저는 책 제목을 지으면 이렇게 제가 외우기가 힘든 걸까요? 할 일은 많지만 여전히 누워 있는 당신에게 라는 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 일상에서 그래도 자꾸 우리 일상이 흐트러지는 리듬이 흐트러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루틴을 가지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좀 일어설 수 있다. 우리가 좀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약간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 책이어서요. 지금 그거를 지금 책은 다 썼고 뭐 이제 뭐 디자인도 얼추 다 나왔고 네 마지막 이제 뭐 에필로그, 프롤로그, 에필로그죠. 프롤로그, 에필로그 그리고 뭐 추천사 받아야 될 부분들 지금 정리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생각보다 정신이 없고요. 사실 이것도 뭔가 우리가 지금 지쳐 있지만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자.'라는 의미에서 지금 나오는 책이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3 월을 시작으로 잡은 거거든요. 예. 물론 뭐 나라 전체가 이제 뭔가 좀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네 나라의 여러 가지 뭐 이제 중단됐던 혹은 멈춰섰던 혹은 여전히 좀 혼란에 있었던 부분들이 좀 다시금 시작돼야 되는 상황이 와야 오기도 해야 하죠. 그리고 어 비슷한 시기에 지금 저도 이제 드디어 세바시에 나가게 됐습니다. 아마 이것도 아마 3월 중순쯤에 중후반쯤에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세바시도 지금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드디어 그 나름대로의 지식인이라면 다 한 번씩 나간다는 그 세바시를 나가게 됐습니다. 어 사실 웃으면서 시작은 하고 있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주제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했던 방송이 자살 응급 대응 체계와 관련된 부분 예 한 연예인분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한 거에 의한 부담감, 책임감,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지난번 방송을 했었고 사실 지난번 방송은 뭐 뭔가 구체적인 안을 내놓기보다는 어
어떻게 보면은 정신과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약간 그 답답한 심정,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이나 제도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심경 토로 예 약간 이런 부분들이라면 오늘의 제목은 정신응급 진료 체계죠. 예, 정신응급 진료 체계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약간 그래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지향해야 되느냐? 우리나라의 응급 진료 시스템, 특히 정신과 응급과 관련된, 정신과 응급이라 그러면 이제 자살을 포함해서 급성기 정신질환도 포함되죠. 예. 정신 응급 상황에서 어, 진료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갖춰 나가야 될 거냐에 대한 일종의 저 나름대로의 뇌피셜은 뇌피셜 표현하기 좀 그렇죠, 그죠? 저 나름대로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정신과 학회 단체나 이런 데서 논의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장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또 1차 의료기관에 실무로 근무하는 입장에서 또 여러 가지 지금 여러 상황들을 바라보고, 또 방송에서 안타깝게도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에 대한 부분들을 언론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의견을, 그리고 함께 나눠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무거운 주제에 앞서서, 네, 그래도 저희가 사랑방을 지향하잖아요. 우리가 저희 방송이 사랑방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왜 안 올라가지? 네. 사랑방을 지향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또 인사를 나누고 시작을 해야죠. 네. 오영도님께서 맨 처음으로 우리가 일바라 그러죠. 일바 찍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광미 원장님, 전호영 PD님, 제이선 PD님 이렇게 하트까지 날려주셨고요. 네, 윤희님께서도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만성피로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려운 주제네요 하셨는데, 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지만 또 꼭 필요한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머리 말씀드렸더니만 오영도님께서 자연스럽게 보여서 좋아요 이렇게 해주셨네요. 그렇죠. 근데 조금은 그래도 좀 저도 뭔가 이렇게 이제는 이 길거리를 다니면 부끄럽지만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이것저것 치장을 좀 하고 다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아유, 그런 것도 귀찮더라고요 저는. 유인님께서는 허리 디스크 제 발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언제죠? 한 4년? 네, 4년 전부터 3년 전까지 한 1년, 한 2년 정도죠. 2년 정도를 저도 허리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을 했었습니다. 물론 치료도 참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허리 디스크가 터졌다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디스크에도 있거든요. 네, 뭐 여러 유튜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허리 디스크가 이제 튀어나온 게 다시 들어가서 아물 때까지 잘 안정을 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와중에 그 허리 디스크에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들을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강화시켜 주고, 또 스트레칭을 통해서 일정 부분 늘려 주고, 이 작업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디스크 때문에 2년 고생했거든요. 심지어 이게 제 디스크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뭐 가족과 같이 이제 놀이동산을 가면은 제가 걷지를 못했어요. 계속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됐어요. 놀고 오라고 하고 저는 어딘가에 앉아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심했는데 지금은 뭐 증상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 물론 제가 치료 잘 받은 것도 있지만, 물론 수술 안 하고 치료를 받은, 뭐 요즘은 이제 인터벤션이라 그래서 주사로 하거나 이렇게 엑스레이 보면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한 거랑 그래도 2년 동안,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만 꾸준하게 운동한 게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힘들어도 디스크에는 다른 것보다, 물론 아주 심한 디스크는 수술해야 되겠지만 수술을 하더라도 운동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런 디스크 있으신 분들을 위한 운동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예. 구로마요 님께서는 네. 할 일 제 책임이죠. 할 일은 많지만 여전히 누워 있는 당신에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9월 중순에 나올 겁니다. 예.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랑 비슷한 책 제목이네요 하셨는데 야 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는 진짜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런 책이 되면 참 좋겠네요. 글로벌 가즈아 하셨는데 어 아마 책이 나오면은 아마 비욘디에서 또 제가 소개를 드릴 것 같습니다만 예 이거는 요번에는 강연 기반을 책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100% 제 말투 예 강연 때 쓰는 제 말투로 100%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담겨 있어서 아마 읽기에도 아주 수월하실 것 같고 출판사에다가는 오디오북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 놨는데 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저스트 무직 님께서는 "출석합니다." 해 주셨는데 어서 무직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임은경 님께서는 네 조금의 틈도 예 멋있다고 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책 제목도 너무 좋으네요." 해 주셨고요. 예. 유인 님께서는 "저도 할 일이 많은데 누워 있어요." 네 지금은 허리 때문에 누워 계신 거죠? 네. 예 박선희 님께서도 예 책 제목 좋다고 또 해 주셨고 섬섬옥수 님께서는 "처음으로 댓글 남깁니다. 자연스러운 모습 멋있으세요." 하셨는데 예.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나 그리고 제가 뭐 강연이든 방송이든 또 진료든 이런 부분이 뭐랄까요? 허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고 또 그 누군가에게도 자연스럽게 전달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네. 에제크 님께서도 네 인사해 주셨고요. 어 요 네. 그리고 어 이 채팅창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서로서로 인사 나누시고 이런 것들도 정말 참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유인 님께서는 "허리가 아프셔도 남편이랑 아들 밥, 빨래 등등 하고 있어요. 아침에는 남편이 해 줬는데 분데리아를 먹은 것 같습니다." 뭐 하셨는데 남편이 그래도 아내분 아프실 때는 당연히 도와주셔야죠. 네. 에제크 님께서는 "필라테스 하다 많이 다치시더라고요. 네 정성근 교수님 채널에 허리에 좋은 자세 나와 있어야 하는데." 정성근 교수님 그 유튜브 채널 정말 도움 많이 되죠. 저도 정말 도움 많이 됐고 비욘디에도 여러 차례 나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변옥주 님께서는 "방송에서 뵐 때마다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는데 친구처럼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요즘 요즘 제가 진료 오시는 분들이 진료실에 앉으시면 이렇게 되게 편안하게 계속 만나던 분을 또 뵙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셔서 뭔가 이렇게 그래도 '이런 건 되게 장점이다.' 뭐 이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권태훈 님께서는 "월요병이 와서 우울이 심하네요." 하셨는데 월요일 날은 원래 우울증 정상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거죠. 배재근 님 제 헤어스타일이 강풍에 시달리신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바람 진짜 많이 불죠. 정말 날씨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권태현 님께서는 흰머리 있으시다는 거에 속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흰머리가 쪼끔만 더 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어정쩡해서 그렇지 차라리 좀 더 흰머리가 많아지면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네. 어. 이것도 질문 그래도 마저 하고 갈까요? 자대 님께서는 우울증을 2년 넘게 앓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하루 종일 잠만 잤습니다. 자는 동안은 모든 걸 다 잊을 수 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왜 그리 기분이 안 좋을까요? 우울한 것도 아닌 속된 말로 기분이 너무 더럽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괴롭습니다. 전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 몸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우리 몸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멜라토닌에 대한 이야기를 네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의사니까 또 이런 얘기 하나 싶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뇌의 멜라토닌은 기본적으로 수면 호르몬입니다. 수면 호르몬이고요. 아주 이상적인 아주 정상적인 분비 패턴은 어떤 분비 패턴이냐면요. 저녁 때부터 스물스물 분비가 됩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점점점점 분비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서 쭉 밤사이에 분비를 이루다가 새벽이 되면 피크를 이루고요. 아침이 되면 뚝 떨어집니다. 어떤 패턴이냐? 멜라토닌의 정상적인 패턴을 보면
우리의 수면의 이상적인 패턴을 알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저녁 때부터 슬슬 잠에 대한 시동을 거는 거예요. 좀 우리가 일상을 좀 편안하게 가지고 좀 마무리하고 네. 자극적인 거나 이런 것들 좀 피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활동도 좀 느리게 가져가고 그게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잠을 준비하면서 잠에 듭니다. 그리고 쭉 잠을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새벽이 돼서 피크를 이루고 아침이 되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말똥하게 깨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수면 패턴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 멜라토닌은 우리의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즉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는 거는 정확하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이죠. 밝은 환경에 있으면 멜라토닌 분비는 떨어집니다. 특히 푸른색 계통의 빛이 우리 눈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멜라토닌 분비는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잘 때 스마트폰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트 버전이라 그래가지고 누렇게 되는 화면 있잖아요. 차라리 볼 거면 그렇게라도 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활동을 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밤 늦은 시간에 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는 뭘까요? 우리가 아침에 말똥하게 깨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하지 말라고 했던 그 행동을 아침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치료라고 하죠. 라이트 세라피. 라이트 세라피는 아침에 일어나서 막 더 자고 싶고 졸리고 피곤한데 예, 푸른색 빛이 강하게 나오는 스크린을 보는 거예요. 그냥 한 20분에서 30분, 길게는 1시간이라도 그냥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 책을 읽는다거나 딴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으로 아침에 이렇게 분비되려고 하는 멜라토닌을 누르는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아침에 억지로 활동을 하는 거죠. 아침에 억지로 일어나서 뭐라도 운동이라도 하는 거예요. 억지로 움직이면 멜라토닌 분비가 떨어지잖아요. 자대님께서 그러셨죠.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다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기분이 더럽다고요. 누워만 있고 싶고 일어나기 싫고 책 제목처럼 여전히 누워있는 당신인 거죠. 근데 그거는 방법 없습니다. 억지로 해야 돼요. 그게 루틴입니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루틴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할 것이냐는 이제 제 책이 나오면 그 안에 담겨 있겠죠. 근데 어쨌든 자대님께서 마음 안에 가지셔야 될 어찌 됐건 솔루션은 네, 힘들더라도 귀찮더라도 기분이 더럽더라도 아침에 일어난다. 그리고 활동이라도 하세요. 어제 저희 아내가 운동하자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그래서 집에서 무슨 운동을 하냐. 뭐 유산소 운동 해야 된대요. 그래서 뭔데? 이랬더니만 유튜브에 보니까 그 제가 채널 명은 까먹었습니다만 부부 두 분이서 나오셔 가지고 서로서로 운동하는 거 있더라고요. 유산소 운동 집에서 하는 거. 예, 그리고 층간 소음이 안 나오는 버전도 있고 뭐 단계별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시간별로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거 20분짜리 해야 된다고. 그래서 딸내미랑 와이프랑 세 명이서 마루에서 그거 TV로 틀어 놓고는 이제 운동하는 거죠. 그래도 땀이 꽤 많이 나요. 한 20분 했는데. 그렇게라도 억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를 해 보세요. 그걸 몇 번이라도 하다 보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아까 전에 그 멜라토닌 분비가 바뀌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분이 덜 더러워요. 물론 몸을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괴롭죠. 다대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실지 몰라요. "아 선생님 알죠. 그거 저 괴로워서 못 해요." 그래도 하세요. 할 수 있는 가장 그래도 단순한 방법이에요. 자 그래도 오늘 주제를 좀 해야겠죠? 오늘 주제를 그래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슬라이드를 좀 준비한 걸 좀 해 주시죠. 어 정신응급진료 체계를 언급드리는 데 앞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절실한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 주제를 가져온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가져왔던 그 자살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궁금한 이야기 와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지금 하늘이 사건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질환은 누구나 다 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 국민 조사를 해 보면은 약 전 국민 중에 20% 에서 30%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앓은 경험이 있습니다. 앓은 경험까지 따지고 보면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있어도 있다고 체크 안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은 평생 중에 정신질환에 대한 경험을 가진다고 봅니다. 이건 뭐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게 물론 아주 중증 정신질환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우울증이든 불면증이든 공황장애든 다양한 것들이 많겠죠. 근데 설령 중증 정신질환이라 하더라도 그 발병률이 낮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중증 정신질환의 대표격이라고 얘기하는 조현병의 경우도 그 발병률이 2% 정도가 되거든요. 100명 중에 2명이에요. 양극성 장애까지 포함시키고 조현병을 더 넓혀서 조현 스펙트럼 장애까지, 예, 조현병과 연관되어 있는 좀 더 경한 질환들까지 다 합하면은 그 발병률은 약 10%에서 1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10명 중에 1명이에요. 물론 그분들이 잠재적인 범죄자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잠재적인 범죄자라거나 그분들이 무슨 사회적으로 뭐 문제가 되는 존재라거나 이런 걸 언급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건 그 나라에, 그 사회에 정신질환과 관련된 진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게끔 방조한 거죠.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우리 주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신질환, 그리고 그 정신질환이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을 때, 그 가족이 책임지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심각해졌을 때, 혹은 그 가족이 존재하지 않을 때, 왜냐면은 요즘은 혼자서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럴 때 국가나 사회가 그 정신질환이 그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막아줄 수 있는 진료 시스템이 존재하느냐라고 할 때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국민 여러분들도 여기에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정신과 응급 진료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가 절실한가? 당연히 절실하죠. 너무너무 절실하죠. 사회가,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물론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성과를 못 내놓고 있죠. 그리고 죄송하지만 탁상 공론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너무 많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심각한 나라가 없다는 거는 많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자살률, 청소년 문제, 그리고 정신질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OECD 국가 중에서 그 어떤 나라보다 심각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게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살과 관련된 부분은 작년에 더 심해졌죠. 그럼 올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사회가 혼란한 이 지금의 이 시국에 지금 이 앞에 떠 있는 거는 영국과 일본의 사례입니다.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자살률이나 정신질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래도 훨씬 더 그 상황이 나은 나라에 해당되죠. 그런데 영국에서 네, 작년일 겁니다. 작년일 겁니다. 고독부 장관이 생겼습니다. 고독부가 생겼습니다. 정부 부처에 고독부가 생겼어요. 경제부나
뭐 복지부 뭐 이런 것처럼 고독부가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에 장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Minister for Loneliness예요. 외로움 부라고도 할 수 있고 고독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거를 관리하는 정부 부서가 예 거의 장관급으로 한 부서가 생긴 거예요. 그만큼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정부의 아주 중요한 요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여성가족부 지금도 있지만 여성가정부처럼요.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부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다고 여기니까 지금 외로움부, 고독부 이런 거 만드는 거잖아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일본입니다. 저 문구는 아나타와 히도리잖아이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거고요. 내각부 안에 내각부 안에 고독, 예, 고립 대책 추진실인가? 예, 제가 한자가 약해가지고요. 아마 추진실일 겁니다. 고독 고립 대책 추진실일 겁니다. 여기도 장관급이에요. 일본은 지금 청소년 자살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살률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아요. 영국과 일본에서 장관급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고독, 고립, 외로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대응하는 정부 부서를 장관급으로 만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절실하다고 느끼기 때문이겠죠. 그 나라에서 이 부분이 정말 정 사회에 있어서 전 국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영역, 경제적인 거나 보건적인 거나 사회적인 거나 문화적인 거나 이런 부분들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런 정부 부처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영국이나 일본보다 여유 부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절실하다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마음적인 부분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부서는 지금의 정부 부서의 크기보다 훨씬 더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강력한 부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나마 몇 년 전에 보건복지부 안에 정신건강국이라는 게 설립되어 있기는 합니다. 국도 꽤 큰 거예요. 네, 하지만 어쨌든 지금 결과가 안 좋잖아요. 더 안 좋아졌잖아요. 더 심각해졌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더 키워야죠. 그리고 그 국가의 정신질환과 관련된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과 관련된 문제를 사회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해 주는 최천병에 서 있는 역할이 정신응급진료 체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응급외상센터처럼요. 중증외상센터 요번에 넷플릭스에서 뭐 초대박이 났잖아요. 근데 이걸 뭐 드라마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중증외상센터도 진짜 중요하죠. 뭐 그거를 폄하하려고 하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만 예. 중증외상센터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증외상센터로 인해서 살릴 수 있는 사람 수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정신응급 진료 체계가 살릴 수 있을 거예요. 중증 외상센터도 정말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정신응급 진료 체계를 갖추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한 거죠. 정말 정말 절실합니다. 정말 절실해요. 사고로 죽어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 상황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니까요.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사건 사고들이 터진다니까요. 희생자들이 나오잖아요. 이거 그냥 어떻게 바라보고만 있을 거예요. 물론 저도 정신과 의사긴 합니다만 네. 일단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껴야 된다. 절박하게 느껴야 된다. 정말 심각하고 발등에 불이 이미 떨어진 지는 오래고 이미 한쪽 발이 타들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응급이 비슷할 겁니다. 모든 응급 상황이 비슷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정신과적으로 응급 진료 체계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과정들을 거쳐 가겠죠. 모든 응급실의 영역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은 응급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뭐 그게 자살이 됐던 정신질환의 급성기 증상 때문이 됐던 응급 상황에 대한 게 확인이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이걸 우리나라는 응급 상황에 대한 어떤 확인이나 그 책임에 대해서 예 딱 두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있죠. 하나는 가족.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에 대한 책임을 가족에게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전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적어도 선진국 안에 들어간다면 정신질환에 대한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나라는 인제는 우리나라뿐입니다. 과거에 일본이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정신질환을 가족에게 책임지는 책임지게끔 만든 제도도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해 온 거죠. 근데 일본은 이제 더 이상 가족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가족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요. 보호 의무자라는 이름으로요. 보호 의무자라는 이름으로 정신질환자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동의에 의해서 입원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응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경찰관입니다. 경찰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응급 입원 제도라는 게 있어요. 48 시간 동안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예 권한을 경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경 우리나라 경찰관분들 정말 바쁘시잖아요. 네. 저도 저 개인적인 일이든 뭐 주변의 일이든 때문에 파출소를 가 보면 예 정말 경찰관분들이 바쁘시죠. 정신없으시죠. 여러 가지 민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사든 뭐 신고든 출동이든 물론 경찰관분들에게 이러한 권한이 있는 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걸 없애자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참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든지 정신질환과 관련된 응급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예 확인하고 연결할 수 있는 예 일종의 권한 같은 것들을 권한이란 게 거대한 권한은 아니지만 그 신고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예 면밀하게 그 사람의 어떤 신고에 의해 가지고 그 이후의 절차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설령 그게 입원까지도 포함해서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필요한 거는 이 응급 상황을 확인하고 이 대응 체계를 연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직군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일종의 119 같은 거죠. 그리고 그분들은 적어도 정신질환의 위기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 대응팀이라는 개념일 것 같습니다. 지금 세 번째에 있는 전문 대응팀에 의한 위기 평가죠. 그래서 그 누군가가 이게 누가 됐든 간에 그 가족이 됐든 주변 사람이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직장 상사가 됐든 아니면 지나가다가 발견한 시민이 됐든 그 어떤 대응 체계로 그게 뭐 119를 통해서든 111을 통해서든 연결이 돼서 그 대응 체계는 따로 별도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119랑 112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들 테니까요. 그러면은 정신응급과 관련된 전문 대응팀을 운영할 수 있는 대응 체계로 연결이 돼서 거기서 일단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리고 필요하면은 출동도 해야겠죠. 결국에는 필요한 건 위기 평가일 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로 위급한 상황인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문 대응팀은 정신질환이나 그리고 일정 부분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들을 대처하려고 하고 연계할 수 있는 교육과 전문성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 겁니다. 뭐 이게 간호사 직급이 됐든 혹은 구조사 직급이 됐든 전문적으로 이런 것들을 교육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그 상황에 대한 거를 기본적으로 전화를 받으면서 평가를 하고 이게 사람이 출동을 해서 빨리 뭔가를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화로 어떻게 연결을 해서 그 다음 상황으로 연계를 시켜주는 게 바람직한지를 예,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판단해야겠죠. 그리고 그게 뭐 자살 상황이 됐던 혹은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그 급성기 증상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 그러면은 119처럼 긴급 출동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냥 119 구조대원이 아니라 정신과적인 증상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출동을 해서 상황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응급 진료가 연계돼야겠죠. 근데 물론 이런 전문 대응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우프죠. 우프입니다. 우프입니다. 네, 전문 대응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심각한 문제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 전문 대응팀이 판단하에 그다음에 진료 시스템을 연계를 해야겠죠. 당장 응급으로 무언가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네, 그 이후에 진료를 예, 귀가한 다음에 진료가 가능하게끔 연계를 해 주고 그 이후에 연락을 통해 가지고 그 진료가 정상적으로 연계가 됐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거를 연계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거고요. 응급이 아주 응급하지 않다라고 판단된다면. 근데 만약에 응급하다라고 판단된다면 예, 응급 진료 체계로 연결돼야겠죠. 그거는 대학병원에 있는 응급실이든 혹은 정신과만 전문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예, 정신과 2차 병원이든 그쪽으로 진료를 연계를 해야 할 겁니다. 응급실 가는 거죠. 응급실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 안에서 저는 이 전문 대응팀이 예, 지금 경찰관에게 부여되어 있는 48시간 48시간 아니라 72시간이군요. 72시간 예, 72시간 응급 입원 권한을 예, 이 전문 대응팀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응급 입원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보호자한테 지금 이거 책임 전가하고 있다고요. 보호자가 없으면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즉 비자 입원이죠. 안전 확보를 위한 비자 입원을 시킬 권한이 없어요. 그럼 경찰관을 찾아야 돼요. 근데 경찰관이 그때 오냐고요. 경찰관도 바쁘시잖아요. 근데 경찰관이 그때 오셔 가지고는 이 상황을 그때 파악해 가지고 어떻게 비자 입원, 응급 입원을 진행을 시키겠어요. 그 사이에 딜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문성과 권한을 가진 전문 대응팀이 적어도 이거는 정말 정신과적으로 응급 상황이고 안전 확보를 위한 응급 입원이에요, 이거는. 치료를 위한 응급 입원이 아니에요. 안전 확보를 위한 응급 입원이죠. 적어도 지금 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고 응급한 상황이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위험한 상황으로 넘어갈 것 같으니 지금은 안전 확보를 위한 응급 임원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권한이 이 전문 대응팀에게도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응급 입원 상황에서 진료를 본 정신과 의사에게도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은 정신과 의사의 단독 판단만으로는 이 응급 입원을 못 하도록 하고 있어요. 왜냐? 정신과 의사를 신뢰하지. 이것도 우프죠. 정신과 의사가 혹시라도 뭐 불법적인 거와 연계해 가지고는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면 어떡하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신과 의사의 단독 판단만으로는 강제 입원을 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신과 의사를 못 믿겠으면 적어도 이 이 정신응급과 관련된 전문 대응팀의 뭐 그 권한도 같이 해 가지고는 같이 입원을 시켜야 된다는 게 뭐 동의가 같이 되면은 응급 입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게 자살 위험이 됐던 정신질환으로 인한 급성기 증상이 됐던 전문 대응팀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 이거 위험합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정신과 의사도 동의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 대응팀도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과 의사라면 당연히 위험하다고 동의하겠죠. 그러면은 저는 72 시간 짧죠. 72 시간 응급 입원 우리나라는 72 시간 응급 입원으로 돼 있는데요. 72 시간 응급 입원해 있으면서 뭐 3일 동안의 안전 확보는 가능하겠죠. 예. 근데 어차피 안전 확보가 되면 중간이라도 퇴원시키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외래로 연기시키면 되거든요. 혹은 개방병동으로 옮긴다거나. 근데 만약에 중증 정신질환의 경우 72 시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아요. 그 72 시간 동안에 뭘 하냐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다음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입원 체계로 넘기는 거에 급급해요. 즉 우리나라에서는 보호자 찾는 데 급급해요. 가족을 부르는 거예요, 가족. 왜냐면 우리나라는 입원에 대한 책임을 그 권한을 가족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으니까요. 그 보호 의무자를 찾는데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72 시간 동안. 그럼 정신과 의사는 그 보호자 설득하는 데 바빠요. 환자를 평가하는 데 바쁜 게 아니라. 혹은 뭐 이런 전문 대응 체계가 있어서 그다음 입원 체계를 연계하는 그 과정은 이런 전문 대응 체계 팀에서 그다음 뭐 보호 의무자를 찾든 혹은 뭐 시군 구청장에 의한 행정 입원을 또 연계를 하든 그런 입원 절차의 진행은 그쪽에서 대응을 하고 정신과 의사는 순수하게 예 환자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72 시간도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이 환자의 안전성과 관련된 걸 우선 파악을 해야겠죠. 위험에 대한 평가를 재평가하는 거예요. 위기 재평가를 하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보면 응급 입원이라는 상황은 환자의 그 인권을 제약시켜 놓은 환경이잖아요.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어떤 뭐 인권을 행사하기 어렵죠. 제약된 환경이죠. 왜냐하면 안전 확보를 위해서. 정말 심한 경우에는 격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난폭한 경우에는 강박이라고 해서 이 행동을 통제시켜 놓을 수도 있겠죠.
그건 어디까지나 안전 확보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환자가 과연 퇴원을 했을 때 혼자서 안전 확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거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외국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강제로 뭐 자살이든 정신과적인 응급 상태로 왔을 때 의사의 판단하에 안전하다라고 진단이 나오지 않으면 퇴원 못 해요. 의사가 환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지고 이 입원 체계를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의사가 전전긍긍해 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그건 의사가 그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갔을 때 어떤 위험한 상황이 생길지 안 생길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정신과 의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적인 제도에 질질질질 끌려다녀요, 정신과 의사들이. 72 시간 내에 응급 입원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입원 절차가 연계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퇴원시켜야 돼요, 법적으로 저희는. 그다음에 어떤 상황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심지어 의사들이 경찰관 분들한테 협박을 할 때도 있어요. "72 시간 이후에 우리 퇴원시켜야 되는데 이러고 난 다음에 우리 진짜 모르겠다.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코미디죠. 물론 정신과 의사들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겠죠. 네. 만약에 정신과 의사가 이러한 권한을 잘못 행사했을 때 불법적으로 행사했을 때 예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끔 하는 절차도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당연히 강화돼야겠죠. 하지만 적어도 환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사회적으로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응 체계가 필요해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를 못 믿겠으면 제3의 기구를 두면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 응급 진료 체계 팀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긴 정신과 의사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도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동등한 권한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같이 평가하는 거죠. 정신과 의사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 가지고 응급 입원이나 그 이후에 위기 재평가를 통한 치료 연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 응급 진료 체계겠죠. 근데 여기서 큰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큰 구멍이 하나 있어요. 말도 못하는 구멍이 하나 있어요. 자살이든 급성기 질환 그러니까 중증 정신 질환의 급성기 증상의 발현 상황이든 정신과적인 응급 상황에서 입원시킬 수 있는 병실이 부족해요. 아 심각하죠? 이렇게 응급 환자 확인했어요. 예. 아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응급 입원도 필요해요. 응급 입원 절차도 마련됐어요. 그리고 치료 지속도 필요해요.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대학병원에 정신과 보호병동 보호병동에 병실이 몇 개인지 한 번씩 한번 확인해 보세요. 30 개도 안 돼요, 대부분. 그것도 축소 운영하고 있어요. 대학병원급에서 정신과 병동을 없애는 병원들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신축한 새로운 대학병원에서도 정신과 병동 없어요. 황당하죠. 응급 진료 체계를 만들어 놔도 이 환자분들을 안전하게 제대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충분한 인력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요즘 격리 강박 문제가 좀 되긴 했는데 그런 격리 강박을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면서 진료를 할 수 있는 병동이 없어요. 저도 어느 병원으로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지금 진료를 보면서도. 지금 대학병원은 또 지금 의료 대란 때문에 난리잖아요. 미안해서 정말
교수님이나 거기 계신 의료진한테 미안해 가지고 환자를 못 보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의료 대란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족해요. 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장관급이 필요하다고. 영국이나 일본에서 왜 장관급으로 만들어 놨겠어요. 예. 장관급이면 어찌 됐건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 직속이잖아요. 총리 바로 아래잖아요. 총리 바로 아래잖아요. 그만큼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죠. 그리고 그만큼의 권한을 가지게 돼요. 보건복지부 안에서 못 해요. 국인데도 지금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너무 그쪽에서 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긴 합니다만 이거는 저는 우리나라 이 정도로 심각해지면은 영국이나 일본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그냥 장관급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정치의 문외한이어서 뭐 제가 하는 말이 그냥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정신과 의사의 한 사람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만큼 심각하면은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면 이거는 뭐 그만큼의 노력이 실질적인 결과를 못 나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필요한 겁니다. 정신 응급 진료 체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전문성을 가진 인력, 정신과 의사뿐만 아니라 이 응급 진료 체계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별도의 인력이 필요해요. 별도의 전문성을 가진 이 인력이 필요하고 이거는 뭔가 진짜 119처럼 출동도 가능할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권한도 필요해요. 응급한 경우에는 한 개인의 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단순한 권한이 아니에요. 왜냐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입원을 시켜야 되잖아요. 자살을 하겠다고 자살 위험성이 아주 높고 지금 뭐 집에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이걸 지금 누구한테 맡겨요? 우리나라는 가족한테 맡겨요. 가족한테 맡기면서 24시간 잘 감시하세요. 감독하세요. 문제 안 생기게 잘 챙기세요. 가족한테. 가족이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그건 가족한테도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그러면 안전 확보를 위한 네, 입원 체계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가족이 감시하는 거는 그거는 인권의 침해 아닌가요? 오히려 그건 가족한테도 인권 침해예요. 그럼 그런 권한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안전 확보를 위한 거고 보호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병동이 필요하다고요. 시설이 필요하다고요. 혹은 병동이라는 개념이 어려우시면 예. 적어도 그런 것들을 뭐 자살 상황에서는 뭐라 그래요? 정말 학대 상황에서 아동 학대나 여성 학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보호소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병동이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그 병동이 시설처럼 안락한 환경이면 더욱더 좋겠죠. 그러면 정신응급질환과 관련된 상황에서도 일상생활을 그 안에서 하면서 안전 확보를 하면서 치료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데서 종사하시는 여러 인력분들을 위한 처우 개선도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겠죠. 저는 격리 강박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의료진이나 뭐 의료진의 문제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조장되는 거 역시 있다고 보거든요. 뭐 당연하겠죠.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목이 다셨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절실하냐고요. 우리나라가 절실하냐고요. 절실하죠. 근데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볼 거냐고요. 요번에 여러 부서에서 예산 삭감이 많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정신응급과 관련된 부분은 예산을 한참 늘려도 모자라요. 그리고 그게 제대로 운영되려면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인력으로 별도의 부서가 만들어지는 게 저는 정말 이제는 우리한테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제가 무슨 한 자리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역할 하는 게 좋아요. 뭐 물론 시켜주지도 않지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런 이야기하면서 제가 느끼는 바들 이렇게 얘기하고 강연하고 방송에서 또 어떤 역할하고 그러면서 진료보고 하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그래도 떠들어야죠. 그래도 뭐 마이크라도 잡고 있는 사람이 떠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대한민국에 마이크 잡을 수 있는 정신과 의사가 그래도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떠들어야죠. 앞으로 더 떠들 거예요. 아유, 여러분들께서 또 어떤 느낌으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막 목이 쉬어가면서까지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떠드는 이 이야기가 그래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신과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정신과 진료에서 또 상처받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사회, 안전하게 진료받고 정말 그 진료의 과정을 트라우마로 가져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신과적인 진료, 응급진료, 또 입원 진료가 가능한 사회를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수요일 날 혹시라도 코엑스를 지나가실 일이 있으시다면 서울 코엑스의 별마당 도서관이라고 아주 예쁜 공간이 있죠. 네. 별마당 도서관에서 강의를 합니다. 네. 수요일 날 7곱시에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제 첫 번째 책의 주제로 강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슥 들어오셔 가지고 강의도 들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때 뭐 쇼핑이 있거나 혹은 데이트가 있거나 예 혹은 '아유 뭐 어디 가서 산책이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이시라면 저녁 시간에 또 오셔서 또 응원해 주시고 저 강의 함께 해 주시고 또 그러다가 또 코엑스에서 식사도 하시고 예 쇼핑도 하시고 예 또 데이트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또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11 시가 쪼끔 넘었네요. 네. 저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정신과 의사의 세상 읽기라는 시간으로 인제는 쪼끔 제가 목이 안 쉬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또 주셨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다 댓글 항상 확인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여러 또 자리에서 또 제가 또 이런 질문들에 대한 걸 반영해서 또 강의하고 또 답변 드리고 또 비욘디에서도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시간 힘차게 한 주 시작하면서 마음 따뜻한 날씨는 춥지만 그래도 마음은 따뜻한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